박지성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어떤 프로팀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너무 공을 차고 싶었는데 박지성 선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명지대학 테니스부로 들어가요. 축구 선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명지대학 감독, 축구 감독이 그럼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애가 있네? 그리고 딱 축구 선수로 뽑으려고 보니까 자기네 축구팀 이미 다 찬 거야. 그래서 티오가 테니스부가 한 명이 남아갖고 너 일단 거기로 들어가. 그래갖고 테니스부로 들어와서 축구 선수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박지성 선수는 대학 할 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의 특징은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딩크 감독 눈에 띕니다. 나한테 저렇게 죽어라고 뛰어다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귀에 있을 때만 뛰는 선수가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2002년 월드컵에 박지성 선수를 뽑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프로 선수도 아니고 대학에서도 유명한 그런 선수도 아니니까 아무도 박지성 선수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평가전 때 미국 골드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뛰게 합니다. 근데 부상을 입어요. 박지성 선수는 자기가 안 그래도 주목도 받지 못하는데 이것도 부상까지 입으니까 얼마나 낙담을 해요. 그래갖고 박지성 선수는 락카룸에 아주 낙담한 상태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딱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박지성 선수한테 1분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막 영어로 떠드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통역관한테 물어봐요. 저 지금 감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 말하기를 박지성 선수, 히딩크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이 너무 훌륭한 정신력, 공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자질이 충분히 있다.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주목한 적이 없는데 그 세계적인 명감독이 당신은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위로 한마디에 박지성 선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집도 똑같아요. 부부끼리 말이 안 통하면요, 그 집은 언젠가 이혼을 하든지 같이 살면서도 사는 것 같이 안 사는 부부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 남편하고 말 안 통할 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막 말하면 못 알아들으면 막 안 그래요? 말 안 통하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개는 몇 마디 정도 알아들어요? 손 주죠. 앉아 그러면 앉죠.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 이리 와 그러면 와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먹어 그러면 먹어요. 개들은 보통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다고 해요. 원숭이는 한 30마디 정도 서로 알아듣는데 원숭이는 그래도 1회도 잡아주죠. 30마디 하면서 1회도 잡아줘요. 사람은 보통 몇 마디 정도 해야지 그 집안에 사람이 사는 것 정도는 10,000마디 정도 해야지 사람이 사는 거예요. 10,000마디 정도. 오늘 어땠어? 좋았어. 밥 줘. 알았어. 자자. 한 10마디 정도 하면은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개 같은 집이에요. 이 집은. 우리는 10마디밖에 안 해. 오늘 출근이라는데 오늘은 너무 그냥 태양도 맑고 이 하늘도 푸르고 이제 막 파릇파릇 새순이 나와갖고 학교 가는 길에 너무 좋았어. 난 오늘 뭐 1일 대피정을 했는데 그 인도원에 가갖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이 10,000마디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뭐 오늘 잘 지냈어? 좋았어. 아무 일 없었어. 밥 줘. 10마디 정도 하면 이 집은요 그냥 10마디 정도 주고받는 개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한 30마디 정도 하면 오랑우탄 같은 집 정도 되는 거죠. 30마디 정도. 그래도 집이라는 건 몇 마디 정도 해야 돼? 10,000마디 정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참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상대방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면 부부끼리 그래. 부부끼리. 어떤 부부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 남자가 저쪽에 멀리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는 여자를 보고 너무 반해갖고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그러고 그냥 트럭에서 급브레이크를 딱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트럭에서 창문을 탁 열더니 기사가 야 이놈의 새끼야 눈을 어디다 떼고 다니냐고 너 그러다가 죽는다고 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어마한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앞으로 똑바로 살라고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창문을 닫고 트럭에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툭툭 치면서 여보 저 트럭 기사하고 친해? 아니야 나 처음 본 사람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슴에 그냥 멍이 들게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여기 많아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0대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갔다가 사람들한테 질려서 떠나버린 사연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말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해요.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상처를 입어갖고 다시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시어머니하고 관계에 있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온갖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잘못 알아들어서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참 잘못 알아들어요. 우리 사람들이.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했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한번 했는데 한번 어떤 자매가 오더니 신부님 내 얘기를 어떻게 하고 강론 때 내 얘기를 했냐고 왜 내 욕을 공식적으로 하느냐고 뭐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황당한 하여튼 전화가 많이 와요.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생태 팔아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황태만 취급하세요? 여기 황태 취급하는 데도 아닙니다. 여기는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조개만 판다고요? 완전히 자기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말을 잘못 알아듣기도 하고 오해해서 듣기도 하고 또 기분 좋은 말 한마디 인생이 너무너무 한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그런 서러움이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 알죠? 이 박지성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공 차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초등학교 때로. 근데 고등학교 때는 수원 공고 축구부 선수를 했는데 박지성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어떤 프로팀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하러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너무 공을 차고 싶었는데 박지성 선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명지대학 테니스부로 들어가요. 축구 선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명지대학 감독, 축구 감독이 그럼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애가 있네? 그리고 딱 축구 선수로 뽑으려고 보니까 자기네 축구팀 일이 다 찬 거야. 그래서 티오가 테니스부가 한 명이 남아갖고 너 일단 거기로 들어가. 그래갖고 테니스부로 들어와서 축구 선수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박지성 선수는 대학 할 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의 특징은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딩크 감독 눈에 띕니다. 나한테 저렇게 죽어라고 뛰어다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귀에 있을 때만 뛰는 선수가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2002년 월드컵에 박지성 선수를 뽑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프로 선수도 아니고 대학에서도 유명한 그런 선수도 아니니까
아무도 박지성 선수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평가전 때 미국 골드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뛰게 합니다. 근데 부상을 입어요. 박지성 선수는 자기가 안 그래도 주목도 받지 못하는데 이것도 부상까지 입으니까 얼마나 낙담을 해요. 그래갖고 박지성 선수는 락카룸에 아주 낙담한 상태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딱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박지성 선수한테 1분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막 영어로 떠드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통역관한테 물어봐요. 저 지금 감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 말하기를 박지성 선수, 히딩크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이 너무 훌륭한 정신력, 공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자질이 충분히 있다.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주목한 적이 없는데 그 세계적인 명감독이 당신은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위로 한마디에 박지성 선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이 공을 차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16강 포르투갈전에서 딱 볼이 왔을 때, 가슴에 볼이 왔을 때 이 바닥에 공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그냥 트래핑을 하고 그냥 바로 발로 공을 차서 넣어서 우리나라를 4강까지 올리는 신화의 주인공이 되죠. 지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 최고의, 지금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 1위에 거기에 200회 이상 출장한 92번째 선수가 돼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거기에 92번째 선수가 돼요. 그리고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맨유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합니다.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가 자기 자선이 이 얘기를 써요. 히딩크와 만났던 1분이 내 인생을 갈랐다 그래요.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너무 그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좌절하고 막 죽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당신 하느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라고. 내가 이제 살기가 싫어. 차라리 죽는다. 근데 내가 그래도 천주교 신자니까 마지막으로 미사 참여나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날따라 신부님 강론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왜 죽어?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내가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그 신부님의 강론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어요.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막 끝났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아가씨 갑자기 나를 탁 끌어안는 거, 신부님. 깜짝 놀랐어요. 좋기는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때 신부님이 저한테 너는 너무 예쁘고 여자아이가 시식하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야. 뉴저지라는 곳으로. 그 뉴욕 바로 밑에. 근데 자기가 엄마하고 이민을 갔는데 이제 아빠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간 거죠.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엄마하고 자기하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 유명한 신부님이 너 변호사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을 항상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맨하탄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이 말은 내가 그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무심코 던진 이야기가 그 아이한테는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년 후에 변호사라는 기가 막힌 열매를 맺은 거죠. 이 말은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야. 사람은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고 뭔가 나중에 미래에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LA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는 아주 잘생긴 아이예요. 날 보더니 신부님 감사합니다. 누군데 나보고 감사하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때 신부님이 내 손가락을 보더니 너는 남자애가 손가락이 이렇게 섬세한 걸 보니 너는 나중에 커서 사람을 살리는 수술 집도의 외과 집도의가 돼서 제가 얘기를 했대요. 수술 외과 집도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게 초등학교 애가 신부님이 수술 외과 집도의 그게 항상 머리에서 떠나진 않았대. 이 친구는 LA로 이민을 간 거야. 항상 나는 수술 외과 집도의가 될 거야, 집도의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UCLA 의대 수술 외과 집도의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무심한 얘기는 아니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한테는 항상 축복을 해줘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혼내고 어린아이를 안아서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축복을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말씨가 돼갖고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참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상대방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면 부부끼리 그러니까. 부부끼리. 어떤 부부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 남자가 저쪽에 머리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는 여자를 보고 너무 반해갖고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그러고 그냥 트럭에서 급브레이크를 딱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트럭에서 창문을 탁 열린 기사가 야 이놈의 새끼야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냐고 너 그러다가 죽는다고 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한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앞으로 똑바로 살라고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창문을 닫고 트럭 기사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툭툭 치면서 여보 저 트럭 기사하고 친해? 아니야 나 처음 본 사람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슴에 그냥 멍이 들게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여기 많아요. 또 내가 우리 형제들 집에 이렇게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집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아내들이 뭐 음식도 맛있게 하고 그냥 다 예쁜 그냥 치마 딱 입고 그냥 또 그런 집에 가보면요 뭐 화분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잘 돼 있어. 부럽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형제님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음식 잘하는 마누라 이렇게 이쁜 섹시 이렇게 살림 잘하는 섹시랑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형제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부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드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 신부님 그냥 데리고 가라. 많아요. 말투지. 또 애들 보면 뭐라 그래? 애들을 보면 그냥 예쁘게 생겼다. 좀 애들이 좀 어렸을 때 못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어도 야 장군감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어떤 엄마들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 견적 많이 나오겠네. 이렇게 말을 아이는 상처를 안 입지만 누가 상처를 입어요? 엄마가 상처를 입어요.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멍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3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았어요. 제가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네안데르탈인. 이 네안데르탈인은 독일 네안데르탈이라는 계곡에서 발견한 뼈예요. 그런데 인간이야. 똑같이 해골, 손발,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있는. 또 하나는 우리 직접 조상 호모 사피엔스의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았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은 우리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조상님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황인종이랑 백인종이랑 같이 잠을 자면은 희끄무리하게 태어나요. 같은 조상의 자손들이니까. 또 백인종하고 흑인종하고 같이 잠을 자면은
검은 칙칙한데 태어나요. 한 종자니까. 근데 문제,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는 백날 잠을 자도 애가 생기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똑같이 인간으로 뛰어다니지만은 이 두 종자는 이 DNA 자체가 틀린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은 얼마나 뼈가 굵으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랑 씨름을 시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으로 씨름을 시켜 봤더니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힘이 좋아요. 그런데 3만 년 전에 지구에서 네안데르탈인은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지구에 남아서 지금 이렇게 다 온 지구에 퍼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요. 뇌용량도 크고 뼈도 굵은 네안데르탈인이 왜 지구에서 사라졌을까? 그보다 훨씬 약한 호모사피엔스는 왜 지구에서 살아남았을까?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네안데르탈인은 이마가 누워있어. 지금 누가 이마가 누워있느냐면 침팬치, 오랑우탄들이 다 이마가 누워있어요. 이마가 누워있다는 건 뭐냐면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워가고 말해보세요. 한번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말이 잘 나와야 돼요. 발음이 안 나오는 거 발음이. 또 한 가지는 네안데르탈인은 혀천장이 평평하고 호모사피엔스는 혀천장이 동그란 거예요. 그러니까 혀천장이 평평했던 네안데르탈인 내가 이것까지 누워있으니까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모음을 전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안데르탈인은 저 계곡에 지금 사슴이 있다. 우리 잡아먹으러 가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치치치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밤 10시에 한반도에 사라진 그거 잠깐 보신 분들은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우리처럼 말을 자유롭게 못했어요. 특히 네안데르탈인은 모음을 발음을 못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동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지금 얘네 지금 사슴을 보고 와갖고 저걸 잡아먹어야지 우리가 사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들은 여러분들 지금 혀천장 다 동그래요. 동그랗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져 있죠? 모음을 발음을 하는 거예요. 저 계곡에 사슴 있다. 우리 잡아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 말이 안 통하니까 혼자 영웅 잡으러 가는데 호모사피엔스들은 10명씩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상에서 살아남았고 말이 안 통했던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살아서. 집도 똑같아요. 부부끼리 말이 안 통하면요. 그 집은 언젠가 이혼을 하든지 같이 살면서도 사는 것 같이 안 사는 부부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 남편하고 말 안 통할 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막 말하면 못 알아들으면 막 안 그래요? 말 안 통하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게 많죠?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재판했다고 그러고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1년이 지났는데 어제 재판을 했어요. 어제. 얘 이제 1년 지나고 재판을 했는데 얘는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얘는 전국 4,000등 정도 하는 애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하고 전국 4,000등이면요. 공부 무지하게 잘하는 애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한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50만 명에 4,000등이면 100명 중에 1등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등이면 내가 전교 중에 500명이면 전교 5등 하는 애야. 서울대가 1년에 몇 명 뽑느냐면 4,000명 뽑아요. 4,000명. 연대 4,000, 고대 4,000명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 12,000명 정도 1년에 뽑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빠지는 게 있어요. 의대, 치대, 경찰대가 서울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요즘. 경찰대, 그 다음에 물산, 포항, 공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다 빠지면요. 전국 4,000등이면요. 서울대 그냥 걸어 들어가요. 근데 이 엄마는 애한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국 1등 하라. 그러니까 전국 4,000등을 갖고 집에 이 성적표를 갖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고친 거야. 전국 62등으로. 62등으로 고쳤는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보고
엄마가 전국 1등 하라는데 전국 60등 그렇게 못하느냐고. 그리고 골프채로 야구방망이 8시간씩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공부를 못하면 밥을 아예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근데 이제 작년 3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 학부형 초청 진학 상담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얘가 어떻게 칼을 먹어주고 주는 거예요. 엄마 키가 1m 55밖에 안 되는 조그만 엄마라는데 얘가 칼을 찔러 주는 거예요. 왜?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국 62등도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8시간씩 내가 4,000등인데 드러나면 엄마 날 죽일 거다. 이 엄마는 몇 마디 했느냐면 서울대, 법대, 전국을 이것만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 자식들한테요 공부하라고 3가지 말만 하면 애가 못 알아들어요. 너 꿈이 뭐니? 하고 싶은 게 뭐니? 나중에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건 뭐니? 돈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엄마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아니면 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엄마 나는 좀 더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돌을 닦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되게 뭐야? 공부해라. 읽기해라. 서울대 앞으로라. 얘는 이 말만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하고 말이 안 통했던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애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걔는 몇 마디 정도 알아들어요? 손주죠. 앉아 그러면 앉죠.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 이리 와 그러면 와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먹어 그러면 먹어요. 걔들은 한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다고 해요. 원숭이는 한 30마디 정도 서로 알아듣는데 원숭이는 그래도 1회도 잡아주죠. 30마디 하면서 1회도 잡아줘요. 사람은 보통 몇 마디 정도 해야지 그 집안에 사람이 사는 것 정도는 10,000마디 정도 해야지 사람이 사는 거예요. 10,000마디 정도. 오늘 어땠어? 좋았어. 밥 줘. 알았어. 자자. 한 10마디 정도 하면은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개 같은 집이에요. 이 집은. 우리는 10마디밖에 안 해. 아, 오늘 출근이라는데 오늘은 너무 그냥 태양도 맑고 이 하늘도 푸르고 이제 막 파릇파릇 새순이 나와갖고 학교 가는 길에 너무 좋았어. 난 오늘 뭐 일일 대피정을 했는데 그 인도원에 가갖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 이렇게 말이 10,000마디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뭐 오늘 잘 지냈어? 좋았어. 아무 일 없었어. 밥 줘. 10마디 정도 하면 이 집은요 그냥 10마디 정도 주고받는 개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한 30마디 정도 하면 오랑우탄 같은 집 정도 되는 거예요. 30마디 정도. 그래도 집이라는 거 몇 마디 정도 해야 돼? 10,000마디 정도 해야 돼. 집이라는 거 10,000마디. 우리 집은 얼마나, 여러분들 100년 전에 흰수염 고래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비행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지구상에 이 흰수염 고래가 30만 마리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1,000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이 흰수염 고래는 특징이 뭐냐면은 물속에서 새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럼 북대서양에서 여기 지금 새우가 많으니까 저기 멕시코에 있는 친구들아 일일이 새우 먹으러 와라. 그리고 물속에서 음파를 보내는 거. 와, 음파를 보내면은 보통 몇 킬로 정도 떨어진 형제들이 듣느냐 하면 2,000km 정도 떨어진 형제들이 듣고 자기네들이 그러는 게 야, 저기 지금 북대서양에 새우가 많대더라. 먹으러 가자. 그리고 쫙 간대요. 그런데 그 많던 흰수염고래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거 왜 사라졌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배 프로펠러 때문에. 이게 이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배들이 많이 다니면서 프로펠러가 계속 소리를 내니까 음파가 깨진 거야.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얘네들이 죽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정보를 전달하고 부모하고 자식이 서로 자기가 아는 정보를 전달해야만이 그 집은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 안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 와서 한마디 안 하고 애는 애대로 지금 지가 폭력을 일진애한테 폭력을 당하는지 하는지 한마디도 안 하면요 이 집은 어떻게 되는 집이야? 네안데르탈인 사라질 지구에서 사라질 수 없어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그 강의 가면서요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했어요. 어떤 일을 발견했느냐면은 애들은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엄마는 영어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요? 상상이 안 가죠? 똑같은 한국 놈인데요. 내가 그 가정집에 가면은요, 한국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엄마한테 쟤하고 의사소통 잘 되냐고 그러면 안 된대요. 저기 애가 막 영어로 못 알아듣는데요. 엄마는 저기 막 한국말 하면 애는 한국말 못 알아듣고. 이 집은 치치치 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LA, 뉴욕, 캐나다 사람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와서도 그런 분이 또 왔어요. 신부님 지금 애랑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애가 마약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왜? 내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결국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기껏 엄마가 영어를 한다는 게 wake up, 일어나라. eat breakfast, 아침 먹어라. go to school, 학교 가라. 그래갖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take homework, 숙제해라. go to bed, 자라. 이 정도 얘기예요. 그게 10마디 정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동양놈이 미국에 와서 왜 사는지 이유도 엄마가 전혀 얘기해 주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교육제도가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갖고 엄마 아빠가 니네들 행복하게 하려고 시험이 없는 세상에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꿈을 마음껏 펼쳐라. 하고 싶은 걸 다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런 얘기를 애한테 계속 해주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애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저 서양 놈들하고 저 잘난 놈들, 돈 많은 놈들하고 왜 힘들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니까 애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미국 가면 다 성공하는 거 같죠? 간 사람의 90%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몇 %만 듣는 거야? 10%만 듣는 거야. 그게 막 유학 갔다, 뭐 이민 갔다, 부러워 하나 없어요. 90%가 실패한다는 거, 90%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대한민국, 말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말도 안 통하는 데 가면요,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그 딸이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교감 선생님이 있는데, 뉴욕에서 있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 딸은 지금 NYU, 뉴욕 주립대학 졸업해갖고, 블루밍데일즈라는 백화점에 취직해갖고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딸은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너무너무 잘해요. 4개국어. 얘는 뭐 초고속 승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메리랜드 첫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예요. 이 학교는 고등학교인데 한 학기 등록금이 5천만 원이에요. 한 학기 등록금이. 그러니까 1년을 보내려면 1억이 있어요. 1년. 3년 보내려면 3억.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애들이 보통 들어오느냐, 왕족 애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비행장이 있어, 비행장. 애들 비행기 타고 학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 집 아들이 그 고등학교에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니까 얘가 한국에 온 거야. 얘가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와갖고 이제 했는데 애가 얼굴 잘생겼고 매너 좋고 일 잘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한국말 못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생일날 이제 카드를 보냈어요. 3줄 썼어요. 한국말로.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맨 밑줄에 뭐라고 썼냐면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는 앞으로 신문에도 뉴스타임, 뭐 뉴욕 뭐 위크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얘 앞으로 뭐가 돼도 될 아이인데 얘 지금 자기 뿌리인 한국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1년 휴학시켜라. 그래갖고 작년에 1년 휴학하고 연세어학당에 와서 한국말 이제 잘해요. 글도 잘 쓰고. 얘는 이제 된 거예요. 말이 통하는 애니까. 얘는 이제 중국어 할 줄 알죠. 스페인어 할 줄 알죠. 영어 할 줄 알죠. 한국어 할 줄 알죠. 얘는 어딜 가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 가장 뿌린 한국어를 잘하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3학년 했는데 올레이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신문에 또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통해야 돼. 여러분들도 자식하고 말이 통해야 돼. 남편하고도 말이 통해야 돼. 근데 말이 통하긴 통해야 되는데 지대로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대로. 2009년에 한글날을 기념해갖고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밥을 져서 한쪽 밥 아나운서실에 들어가고 한쪽 밥한테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반대쪽 밥 아나운서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미워 쳐다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름 후에 촬영팀이 찾아갔는데 놀라운 사실이 이게 드러났어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한 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는 향기가 나요. 기름이 핀 거예요. 근데 미워 쳐다보기도 싫어 꼴보기 싫어 이랬던 밥에는 새카맣게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밥도 사랑한다면 하얀 눈이 피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통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 선남 선녀들 이뻐요 안 이뻐요? 걔네들 왜 이쁜지 알아요? 남자가 맨날 만날 때마다 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너랑 살아서 데이트해서 너무 좋아 나랑 살아줘 너무 예뻐 행복해 보고 싶었어 달을 따라줄까 별을 따라줄까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예쁠 것 같아 안 예쁠 것 같아?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애들을 혼배를 시켜주고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가 이제 없어져요. 이상하게 막 일그러져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그때 내가 눈이 떴지. 야간 조명에 널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나가지고 쳐다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매일 이렇게 말하면은요 10년 그런 얘기 들으면 미울 것 같아 안 미울 것 같아요? 미워. 저는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내가 본당 신부 때 혼배를 한 쌍을 해줬어요. 남자는 영화 배우예요. 여자는 스튜디오스였어요. 내가 그 혼배 면담을 딱 들어왔는데 정말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 여자가 너무 이뻐갖고. 너무 예쁘면 똑바로 쳐다보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쁜 그 항공사에서 그 스튜디오스가 그 선발대가 있는데 벌써 1등한 스튜디오스래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내가 혼배를 해주고 나는 다시 볼 기회가 없었는데 10년 후에 그 스튜디오스가 찾아왔어요. 신부님 절 기억하냐고. 이상하게 못생긴 여자예요. 절 기억하냐고 그래서 생각이 안 난다고. 어느 본당에서 신부님 저 혼배해줬고 남편이 영화 배우였다.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 얼굴이 근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하고 자기 비행 나갔다 올 동안 그 신혼살림에 여자들에게 바람을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고 나니까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랑한다, 고맙다, 그러니까 어떤 한 50쯤 된 여자들이요, 보면은요, 50된 여자들이 형은 참 못생긴 얼굴인데 이상한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주면요, 기본 틀은 없어도요, 얼굴이 이상하게 이뻐요. 그런데 50이 된 여자들 중에 이 이목구비 분명하잖아요. 이제 코도 오똑하고, 눈매도 여기만 쌍꺼풀도 있고, 입술도 아주 앵두 같고, 그런데 무섭게 생긴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은 20년 동안 남편이 죽어라,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하자, 이런 얘기를 20년 동안 들으면요,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요, 이상하게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는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말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은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가게집을 갔어. 음식을 먹으러 갔어. 근데 그냥 장사 잘 돼? 친해. 같은 교우야. 근데 그냥 사장이 아유 파리만 날리고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조금 있으면 우리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집에는 다음에 가서 음식 사 먹을 것 같아? 안 사 먹을 것 같아? 안 사 먹어. 왜 안 사 먹느냐면 야 이거 뭐 안 팔리면은 반찬도 2, 3일 있던 거 또 나올 것 같고 뭐 넣었던 거 다시 나올 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시는 그 집 안 가요. 근데 장사 잘 돼? 아유 그래도 그냥 단골 손님이 와갖고 물건도 제때제때 들어오고 회전이 잘 돼. 그래도 이런 집을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요. 여러분들 애들을 보고 아들을 보고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하느님이 내 집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서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쁜 딸을 난 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얘네들은요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으면 내가 미친다고. 그걸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놨더니 이게 눈 똑바로 뜨고 엄마한테 대해주는 거야. 이 외수 같은 거 나가 대해줘라 차라리.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말을 하면요 애들 집에 안 들어와요. 집이 안 들어오면 집이 썰렁하고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남편도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자가 혼자 뭐라 자기 혼자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씨는 누가 다 뿌려놓고 불행의 씨는 본인이 다 뿌려놓은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주교님이 저한테 대학교 교수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나는 생태마을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고. 그냥 주교님이 좋은 자리 내가 제안을 했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내가 평창에 갔단 말이야. 누구 찬성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주교회에 일을 하니까 뭐 인천교구, 대구교구 내가 모시던 주교님 황신구고 평창 잘 돼?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그것도 교구 바깥에 내가 갔으니 얼마나 안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나는 안 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건을 내가 뭐 농산물을 해도 오는 사람이 있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10년 전에 너무 잘 된다고. 찾아오는 사람 있냐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해? 너무 많이 온다. 사실은 한 달 내내 한 명도 안 오는데 그렇게 10년을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첫 해 매출액이 1억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매출액이 18억이에요. 그리고 첫 해 1000명도 안 왔는데 작년에 3만 명이 왔어요. 3만 명이. 말이 씨가 되게 됩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 오게 돼 있고 내가 원망, 저주, 절망의 말을 하면요 절망밖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요. 올 초에 내가 우리 직원들 뭐 그리스, 터키 사태, 뭐 이탈리아, 뭐 그 다음에 무슨 리먼 브라더스, 미국, 뭐 이란, 석유 너무너무 불안했어. 연초에 이제 연간 회의를 할 때 우리 직원들 22명이 내가 딱 회의할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이제 주 5일째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은 나와.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은 10년 동안 준비된 공간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 거야. 직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예약도 안 들어왔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1월 첫 주부터. 그런데 관장 신부가 너무 느낌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 한번 해볼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8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꽉 차는 것뿐만 아니라 방이 없으니까 나한테 청탁이 들어와요. 요즘 청탁이. 8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2월까지 꽉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써 9월 달에도 이미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1월 3달 겨우 남아있는데 3달은 안 와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 매주 띄우고 김장 하느냐면 너무 바빠요. 그것만 해도 거의 6억, 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매출액만. 그런데 이제 또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긍정은요, 긍정의 결과를 낳아요. 부정을 낳고 있어요. 어떤 엄마가 이 이상원 씨라고 이게 아주 개신교에서 이 말에 대한 강의하는 거예요. 이 책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이 사람의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어렸을 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밥 먹으라고 그랬을 때도 얘 빌어먹으려면 밥 처먹어라. 이게 기본이야. 얘 빌어먹어라. 반에서 일찍 했어.
그러면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 했는데 이 엄마의 말은 뭐냐? 아이고 우리 빌어먹으려면 공부 잘하네. 이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합격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빌어먹으려면 드디어 큰일을 했구나. 기본 말이 빌어먹으려면 했어요. 근데 얘가 사법고시 1차는 됐는데 2차는 안 됩니다. 엄마는 죽고 얘는 그냥 창가도 못 가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동료 변호사, 판검사한테 가고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인생이 안 풀려갖고 이제 말하는 이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살아오면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보고 빌어먹으려면 기본 어미였다. 빌어먹으려면 그리고 뭐든지 얘기를 시작했다. 그게 당신 인생의 꼬인 첫 번째 이유다. 당신은 오늘부터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놈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과외를 시작한 거야. 그래 내가 벌어먹어야지 왜 빌어먹을 놈. 이 사람 머릿속에 빌어먹은 게 박혀있는 거예요. 벌어먹어야 돼. 과외를 했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애들이 막 늘어났어. 학원을 했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큰 학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벌어먹기 시작한다. 예쁜 마누라가 시집을 오고 애 딸들을 너무 행복하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벌어먹고 살고 있대.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요? 말의 시가 되는 거예요. 윤항기 씨 아시죠? 윤항기 씨. 이 사람의 아버지가 미 8군에 다니면서 노래하던 분이에요. 근데 마약으로 죽어요. 어머니 춤추던 분이에요. 유랑극단 따라다니다가 죽어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하고 둘만 남아요. 이게 완전히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으면 그지. 그래도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노래 재능만 받은 거야. 근데 너무 불행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윤항기 씨는 노래를 해도 행복한 노래 한 적이 없어요. 늘 슬픈 노래.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랑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노래만 불렀냐면 나는 어떡하고 이런 노래를 불러서 이 사람 데뷔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 너무합니다. 이것도 윤항기 작곡한 거예요. 전부 이런 노래인 거예요. 이 사람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979년에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노래를 하나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 나의 동반자. 그러니까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예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79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이런 노래만 부르는데 79년을 정점으로 이 사람은 노래를 완전히 다른 걸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가사가 다른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개신교 예술신학교 총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주여 임하소 성당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많죠. 여러분들 남편들 애들 성당 왜 안 가고 싶은지 알아요? 하면 청승을 떠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기뻐야지. 이 사순절도 마찬가지야. 사순절 물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요. 가슴 아파요. 그거를 애절하게 불러야 돼. 근데 우리는 애절하게 부르는 게 뭔지 몰라요. 이걸 성가를 들어보면요, 죽자고 부르는 거예요. 죽자고. 석양의 방을 지던 선열 죽지는 거지, 내가. 성당에 오는 기쁨, 뭔가 희망, 이런 거를 내가 부르고 그래야지 성당 가는 것도 신나는 거예요. 맨날 죄인이다, 죽음 싸다, 희생해야 된다, 십자가를 끌어안아라, 가시를 뺄 생각을 하지 말고 가시를 끌어안아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처음엔 우리 가슴을 울려요. 그렇지만 1년, 2년, 10년을 하다 보면 지겨워요. 지겨워서 부담스러워요. 오기 싫어요. 그래서 냉담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성당 매일 사는 게 즐거워야 돼요. 신나고 행복하고. 아니 내가 희생을 하면서도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든지 다 우울하고 다 불행해야 되고 다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이지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희망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좀 기쁘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1967년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데뷔를 하고 뜨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그냥 안무대에 전전 근무하면서 아무리 곡을 받아도 아무리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곡을 받다가 75년에 난 다른 사람한테 곡 안 받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거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해요. 노래를 들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돈도 못 벌던 그 사람이 그 노래 하나로 때 돈을 벌어요. 때 돈을. 돈을 얼마나 버느냐면 보따리에 그냥 돈을 싸들고 들어와갖고 그 돈을 쉬지 못하고 엄마하고 그냥 돈 속에서 파묻혀서 잠을 잘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말씨를 피세요. 아니면 입만 열 때마다 상대방의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는 분들에게 말씨를 전하는 분들에게 말투는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야 돼. 남편은 아내의 언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의 언어를 알고 엄마는 자식의 언어를 알고 자식은 엄마의 언어를 알아야지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그래서 그 언어가 잘 들어있는 데가 내 책 사는 맛, 사는 멋이 잘 들어있어요. 내가 오늘 갖고 왔어요. 제발 책 좀 읽으세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CD 화가 나십니까? 그거를 요즘 내가 그 CD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우울증이 너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유혹과 행복이라고 신앙생활에 특히 성모님 얘기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3군데를 다녀왔어요. 성주순례, 과달루페, 파티마, 룰루드 3군데. 이번 2월 달에 파티마를 다녀왔는데 저는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정말 성모님은 진짜 엄마.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엄마 같아. 어쨌든 그 CD에 아주 누가 감동적으로 전율이 느낄 정도라고 했으니까 10분 쉬면서 사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할망구 매너하고는 실버타운에 살면서 격식이라는 걸 모르네. 맞아요. 맨날 저렇게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자기를 가꾸지도 않네. 여자인데 늙어서 명품 하나 없는 거 보니 자식들이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야.
우리 딸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사주는데. 이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기요. 세 분 몰려다니면서 남 욕하는 게 격식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어이가 없어서 원. 제발 내면을 좀 더 가꾸세요. 요즘 케이블 방송에서 김원희 씨가 나오는 실버타운 소개 방송을 보면 서울 도심권의 실버타운은 그야말로 초화 시설에 마치 고급 호텔을 방불케 합니다. 보증금도 10억에 부부 한 달 식대 포함 관리비가 최소 800만 원 정도이니 중산층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대기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연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중 몇이나 삶의 만족을 하고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남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에 청소에 심지어 택시까지 불러주는 서비스를 받지만 이건 돈 많은 좀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몸을 움직이며 작은 노동이라도 해야 하고 타인들과도 소통도 필요합니다. 위의 대화처럼 서로 잘났다고 자랑질하다. 싸움질하고 틀어지기 일쑤입니다. 인간이 이런 동물이니 이건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이 좋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산송장이 될 수밖에요. 저는 죽는 날까지 가사 노동이라도 하면서 손수 밥 짓고 반찬 만들다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면 곡기를 끊고 조용히 천국으로 가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다는 값비싼 실버타운.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큰 비용을 지불하고 삐까뻔쩍한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치매 환자가 정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혹시나 각종 매스컴과 방송에서 실버타운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듣고 부러운 감정이 들거나 나도 나이 들어서 실버타운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방법, 노년의 지혜를 전합니다. 먼저 실버타운에 대한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급 실버타운이 반갑지 않은 이유. 평화로운 주말 아침. 이정순 할머니는 부엌 창가에 앉아 조용히 보리차를 마십니다. 차 한 모금 한 모금이 따뜻하게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정순 할머니는 고요한 시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실버타운에서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정순 할머니는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후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정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세 자녀를 모두 키워내고 이제는 자신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정순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실버타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없는 일상은 지루하고 쓸쓸했는데 그리고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아프게 될 경우 곤란한 상황 때문에 실버타운이 더욱더 끌렸죠. 정순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며 젊은 시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맛 좋은 음식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은 할머니의 오랜 일과였습니다. 비록 시골에서의 삶이 단순하고 평범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곳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 시설과 안전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리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할머니의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너무 비쌌습니다. 보증금과 월 납부 비용이 예상보다 컸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자식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소 자격 조건을 확인하면서 할머니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80세 이상은 신규 입소가 불가하고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입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고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실버타운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나이 들고 몸이 아파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그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자격 조건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입소를 할 수 있었지만 이후 나이가 들면 버려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치매 관련 규정에 대해 생각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으라니 그럼 내가 언제라도 내쫓길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이런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나 할까? 그때 실버타운 직원이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에서는 매 끼니 유명 셰프님이 만드는 식사를 챙겨드려요. 또 몸이 불편하시면 바로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저희 실버타운에는 목욕탕과 헬스장, 탁구장, 노래 연습실 등 다양한 시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자 상담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새로운 문화 체험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만족하고 계세요. 어르신도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검사가 마음에 걸렸지만 상담 직원이 할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해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 달 동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할머니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삶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점점 불편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친한 할머니 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와 정순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친한 할머니는 매번 자식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가족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 등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딸 상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정순 할머니는 옆집 친한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이미 정순 할머니의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상희와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상희가 오자마자 옆집 할머니는 웃음기 있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그런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상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던데 언젠가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짝이 안 나타나면 독신으로 살면 되지. 그런 것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내 엄마 속 좀 그만 썩히고 괜찮은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할 생각해. 하긴 결혼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봐도 참 갑갑하다 갑갑해. 연주 엄마, 남의 귀한 딸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순 할머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웃음을 띤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상희가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랑 사위는 대기업 다니는데 아주 잘 나가고 있잖니? 오늘도 선물 잔뜩 사서 왔길래 상희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 꺼낸 것뿐이야. 정순 할머니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글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잖아. 우리 상희는 마음이 착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옆집 할머니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오늘 우리 사위가 말이야. 보너스가 나와서 뭔가 선물을 잔뜩 싸서 왔더라고. 이래서 다들 대기업 그러는 거야.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자랑 그만하고 얼른 가봐. 그러나 옆집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보너스 나왔다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새로 해준다고 하지 뭐야. 내 이가 몇 개 안 좋거든. 정순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문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알았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지금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정순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를 내쫓듯이 집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뭐야? 누군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저따위 소리를 해? 상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어딜 가나 저런 할망구가 있기 마련이지.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네. 그렇게 할머니와 막내딸은 한참 동안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딸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돌아가고 난 후 할머니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떠난 빈자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감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의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제공되는 식사는 모든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에서 제공되었는데 그때마다 모두들 격식 있는 차림으로 등장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편한 복장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살면서 예의란 걸 모르네. 한 할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맨날 저렇게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더라고. 혼자 사니까 더 그런가 봐. 아무도 신경 안 쓰니 자기를 가꾸지도 않네. 여자는 늙어도 여자인데. 세 번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거 보니 자식들이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야. 우리 딸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사주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할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격식이라니요? 세 분 몰려다니면서 남 욕하는 게 격식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발 내면을 좀 더 가꾸세요. 정순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실버타운에서 정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은근하게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모임에서도 외면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꿋꿋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 할머니는 오랜 친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정순 할머니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상복합 아파트는 실버타운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식당, 헬스장,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이곳의 활력 넘치는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생동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실버타운과 달리 같은 노인들끼리 교류는 적었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이것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겪었던 파렴치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소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설은 실버타운이 조금 더 좋았지만 아파트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났죠. 친구와의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친구와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실버타운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단점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셰프의 음식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매번 먹다 보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메뉴라서 음식은 싱거워 맛이 없었고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광고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있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노인들은 결국 모여서 남 욕이나 하고 자기 자식 자랑만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이나 노래 연습실도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활동들이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즐기지 않아도 매번 입주 비용에 포함되어 너무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다 늙은 노인들밖에 없어 활력이 없었고 오히려 더 늙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인데 그 사람들이 싫다 보니 집에만 있기 일쑤였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는 철저하게 배제된 느낌이 들었고 창살은 없었지만 집에만 갇혀있는 감옥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는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의욕이 없었죠. 할머니는 이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배가 아팠습니다. 의료진에 연락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광고와 달리 무책임하게 대처했습니다. 저희는 전문의가 아니어서 간단한 진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근처 도시의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진료 후 할머니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의료진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광고에서는 24시간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이중적인 모습을 깨닫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값비싼 비용, 질리는 음식,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국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정순 할머니의 결정을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더 나은 곳이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렇게 정순 할머니는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고 타운을 떠났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편안한 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에는 최고급 시설도, 몇 끼 차려주는 셰프의 음식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향의 아늑한 집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스트레스 대신 진정한 평온함과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늦게나마 원래 살고 있던 곳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비싼 위약금을 냈지만 지금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 그 돈은 수업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들판처럼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정순 할머니의 지옥 같은 실버타운의 사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실버타운 광고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TV를 보면 최고급 시설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 화려한 실버타운 광고로 노년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정순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실버타운을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어느 70대 할머니 사연이 어떠셨나요? 실버타운의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간 할머니는 내 몸에 맞지도 않는 고급 시설과 남에게 배려 없고 관심 없는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버타운의 의료진도 너무 실망스러웠죠. 고향으로 돌아와서야 진정한 행복을 느낀 그녀는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맞는 공간에서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노년의 최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맞이할 때 마지막 거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텔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실버타운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일상의 무게와 부조리함에 스트레스 받다가 쉽게 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거처로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올해 60이 되는 해라면 부쩍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은퇴 설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인생을 어디서 지낼 것인가 하는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를 놓고 신중히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 가서 살자, 저기서 살자 하면서 옮겨 다니다가 돈만 잃고 몸만 골아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와 잘 맞는 곳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곳에 살면서 청소 안 해도 되고 침구는 매일 뽀송뽀송하고 삼시세끼 고급진 식단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이 이웃인데다가 수영장,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곳. 서울 도심이나 인근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외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교통 체증 없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이곳은 낙원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이 아닙니다. 막상 실버타운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호텔급 셰프가 만들어준다는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기엔 물리고 그러다 보니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하게 먹는 날이 많아집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소위 상위 1% 들어가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게 되죠. 자신과 같은 관심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실버타운에서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끝없는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만 늘어놓기 일쑤라고 합니다.
밥 한 끼를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려 해도 옷을 외출할 때처럼 차려입고 나가야 하니 얼마나 피곤한가요? 안 그러면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남을 신경 쓰며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더 빨리 늙는다고 하지요.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사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는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든 후에 가장 좋은 곳은, 그리고 우리가 여생을 보낼 마지막 거처로 최고의 장소는 바로 익숙한 우리 동네, 우리 집입니다. 설사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생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설마 럭셔리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사는 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할머니의 사연이 실버타운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